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회 이제 그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근데 요거 이제 보기 전에 국민의회가 이제 처했던 이제 뭐냐면 그 정치 지향? 예. 정치 그 추구했던 정치 지향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강의에서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회라는 말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국민의회는 뭐냐? 국민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민이죠. 예, 신민과 대비된 개념이고, 국민의회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특권층을 배제하고 구성한 의회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면 그 국민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부르주아들이야. 그래서 30분 내에서도 그 상층인 부르주아들이 이제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이들은 정치 지향이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한 대의제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예전에는 혈통이라든지 핏줄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을 강조해. 재산과 자기 재능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치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한 선거를 강조했고, 그다음 자유와 평등을 경합했고, 평등은 재산 차별을 인정하는 것에 권리의 평등이다. 법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국민공회처럼 항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출발선에서 이제 만약 출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법적 평등이다 이렇게 죠. 근데 문제는 출발선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현실적으로 다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 평등도 아니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해야지 정치적 평등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평등이.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관련된 서양사 강의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요 서양사 강의 내에서 이제 강의 내에서 자치제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그 위로부터 혁명을 자치제의 혁명이라고 또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그 법률혁명의 성과 위로부터 혁명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의 개입을 통해서다. 지방의 도시는 파리 예를 들면서 자치제 혁명을 수행했다. 그래서 도시에 따라 혁명 양상에 따랐지만 대부분 예국파 부르주아들이 시행정을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회에 펼쳤던 위로부터 혁명을 자치제 혁명이라고 또 불려요. 법률 혁명이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인제 초기 상황을 보면 인제 초기 상황의 그 사용사 개론을 넘어가 강독할게요. 자, 바스티유 사건은 이제 그 당시 큰 영향을 줬는데, 음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은 전국을 혁명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다. 예. 그래서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하여 종래에 행정기구 대신에 시민기구를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치제 혁명이라고 하죠. 서강에서는. 그리고 농촌의 곳곳엔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이 발수스커 사건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지방에서 자치제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는 농촌에서 인제 하는 폭동이 나죠. 그래서 농촌에서 일었던 농민 폭동도 아래로부터의 흐름의 일종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을 보면 이 농민 폭동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자, 당시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앞잡이로 외국 군대와 비적을 이용하여 한다는 풍문이 퍼졌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를 굳게 믿었다. 그래서 외국 군대와 비적들이 동원해 갖고 농민들을 죽일 거라는 대공포가 이제 형성돼요. 물론 이게 페이크죠, 이게. 예. 그래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호미, 칼기 같은 무기로 쓸만한 걸 지금 강구했다. 내가 인제 뭐냐면 죽을 판인데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적을. 그리고 차라리 뭐냐면 '내가 죽느니 먼저 죽이자.' 뭐 이렇게 해 갖고, 그 당시 인제 공포 속에서 그 긴장된 농민들은 인근 귀족이나 그 성인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공격해서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들을 찾아서 이들 불사였다. 요때 봉건적 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명예특권부터 시작해서 봉건적 부가, 그다음에 공동내 공동 체적 권리들 이제 뭐냐면 자기 멋대로 뺏어 가지고 거기 적어 놓은 거, 이런 것들 다 불살려 버렸어요. 자, 이런 농민폭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국민회의의 시민 대표들은 처음에 당혹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부유주의 계층이었고 이들 상당수가 또 봉건적 권리 같은 것들 가지고 있었죠. 생산물 지대 수취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들 중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가 있었고 다 농민들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험을 느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생산물 지대 수취권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느꼈던 거야. 자, 그러나 농민의 지지 없이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8월 4일 날 다음 날 부터 새벽까지 계속된 역사적 회의에서 그 지방과 도시 그 귀족 대표들이 저마다 고해 특권을 조기에 바치고 군민회는 장엄하게 봉건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이 군민회에서 봉건제 폐지는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형식적 명예특권 있죠. 뭐 칼 차고 그 귀족들 앞에 지나가면 농민들이 좀 약간 머리 숙이고, 어, 근데 이런 것들이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 그러니까 아까쯤 얘기한 봉건적 부가주 같은 것들 있죠. 생산물 지대는 이건 대사기, 유상 폐지야. 돈을 주고 사야 돼. 자,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내용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그 통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사 강조 내용을. 자, 명실 상부한 국민의 대표자가 된 재헌이는 본격적인 개혁을 착수했다. 먼저 재헌이는 여름 내에 프랑스 전역에 일어났던 농민봉기의 대응으로 8월 4일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죠. 그러나 재헌에서 재정적 특권과 지방적 특권 외에 부역, 농민의 상속세, 기타 심지어 예속 등 이미 거의 사라진 법을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사문화된 법만 폐지시켰고 명예특권만 폐지하고 실제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영주들에게 납부했던 부가주는 폐지하지 않았다. 재헌위에는 부가주를 영주의 정당한 재산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또 부주의 정당한 또 재산이기도 하죠. 그에 따라 농민은 그것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려면 부가주의 20배나 25배에 달하는 값을 1년마다 납부해야 하는 그 부가주의 11배에서 25배, 20배에서 25배 납부한 돈을 영주에게 일시적으로 치료하게 했다. 많은 농민들이 이에 반발 부가주 납부를 거부했지만 부가주는 나중에 국민공회에서 폐지되었다. 예, 무상 폐지가 되는 거죠. 무상 폐지. 이거는 유상 폐지고요. 자, 관련된 서양사 교재에 관련된 사료를 좀 볼게요. 예. 자, 1조의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7차 금성주 출판사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안 나와 있죠. 예, 그 내용 읽어볼게요. 자, 국민회의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봉건제는 및 공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중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제에 묶는 신분적 예속 조항과 그걸 표시되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폐지한다. 근데 이미 이 농노제는 다 없었고 이미 사문화된 거야. 이거는 별 형식적인 거죠. 근데 요 뒤에 이제 중요해. 그러니까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강론이 있는 거야.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잖아요. 예. 다른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때의 가격 및 방법은 국민위에서 결정된다. 아까 이제 그 1년 기준해 갖고 20에서 20에서 25배까지 이제 되사기를 하는 거죠. 이 법률에 따라 폐지되지 않는 권리는 그 가격을 다 지불 때까지 계속 징수할 수 있다. 자, 이때 폐지되지 않는 권리가 뭘까요? 생산물 지대를 비롯한 그런 봉건적 공납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라.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바탕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다. 이렇게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이제 보면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서가 있어요. 인권선언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서가 이제 8월 26일 날 채택됐는데 이게 1789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1791년 헌법의 전문 역할을 해요. 어떤 방향적 역할을 하죠. 예. 근데 인권선언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교과서나 이런 데 좀 약간 잘못된 게 기록되는 게, 잘못된 거보다는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공예 인권선언은. 예. 그래서 그 국민의회 인권선언서만 나와 있고 국민공예 인권선언서 세계사 교과서나 그런 게 없어요. 예. 그 문제를 보면 예전에 수능을 보니까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 걸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인권선언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공회 때 선언한 내용이 있고 국민공회 때 선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 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볼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국민의회 때 선언된 인권선언서를 좀 볼게요. 인권선언서 전문 내용은 제가 밑에 그 자료에 첨부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거기 그 자료에 첨부해 놨으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 어 자, 그 인권선언 전문에는 인간의 권리와 무지, 망각 또는 검열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지정하면서 제1조에는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그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어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을 밝히고 그 자연권의 내용을 자유, 재산, 안정과 및 압제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있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연권의 순서야. 네. 자유는 1 등이고 그다음에 2 등이 재산이죠. 그만큼 재산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국민공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공회 인권선언서에는 재산권이 나오긴 하지만 뒤에 가 있어. 이 뒤에 가 있어. 좀 여러 자연권에 비해서 이거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 갖고 이 재산권을 강조한다는 거는 루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루크는 재산권을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신성 불가침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자, 인권 선언에 의한 자유란 타인의 지 어 타인의 그 해치지 않는 일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며 자유는 한계는 오직 법으로써 정한다. 법적 권리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인제 법적인 어떤 권리를 한정내서 자유를 주어진 거고 자 자유에는 구체적인 종교를 비롯한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헌법에 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유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길드 같은 구제도의 특권 계급들이 남아 있었죠. 요걸 해체시키려면 당연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길드도 일단 결사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클럽 같은 정치적 결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클럽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코벤 클럽이 대표적인 클럽인데 요런 클럽에 민중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클럽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그 클럽 같은 이제 뭐냐면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다. 민중들이 참여하는. 근데 요 내용들이 뒤에도 있어요. 서양사 강제도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사회적 강제를 일단 좀 읽어보고 자 평등은 기본적으로 권리의 평등이고 만인의 평등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야. 음. 그래서 요 자연권 내용에는 없지만 요 밑에 하부 조항에는 있어. 6조 내에는. 그래서 요때 권리의 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평등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인제 그 국민공화 때 항해 평등하고 좀 대비해 볼 수 있죠. 양육평등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어떤 그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질적인 경제적 어떤 그 조건도 주어져야겠죠. 실제 경제적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이런 실질 평등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평등의 의미가 인제 그 경제적 조건까지 같이 갖추는 항해 평등을 내세웠던 거죠. 자 그리고 세금의 부담을 해서 세금의 평등을 해석하여 재산의 평등을 뜻하지 않는다. 세금의 부분에 해석되고 재산의 평등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공익에 의해 경우 아니면 박탈될 수 없다. 이 제17 조에 딱 못 박아뒀죠. 그래서 그 밑에 음 심화규제 좀 내용을 보면 자 여기도 있네요. 요거 보시면 되겠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해.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고 예 그 누구도 합법적인 확인된 그
공공의 필요성을 명백히 요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뺏길 수 없다. 예.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봉건적 유상 폐지 있죠. 이걸 정당화시키고 사유재단을 정당화시켰다. 요 자체가 그냥 부르주아들의 특징이죠. 이 국민의 부르주아가 중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6조는 덕과 재능 위에 아무런 구분 없이 공직이 만인에게 개방되는 걸 구조한다. 예전처럼 특권층만 고위직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그 고위직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정치적 교단의 목적이 자연권 보존에 있으면 이미 2조에서 구정한 바 3조에서는 모든 주권의 권리는 본질적 국민에 속한다. 국민 주권 원리를 선언했다. 자,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만 정치적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 주권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국민공회는 그 반대적 인민주권선을 주장하죠. 자, 이건 좀 뒤에 인민주권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국민공회 할 때 얘기하고. 자, 자유권으로서 자유는 무엇보다 신체의 자유다. 자, 누구든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만 고소, 체포, 구금되며 유죄로 선고될 때는 무죄로 추정되고 반드시 그, 그 법은 필요 불가분의 판별만 규정한다는 법 운영과 형법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이상같이 전문 17개조 된 인권선언은 빠지는 곳도 있고 내용의 배열이 경중에 차별이 있어 완전하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권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이 뼈저리게 체험한 앙시안 내지의 모순과 부주의와 타파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럼 인권선언은 1차적으로 앙시안 내지의 사망증명서다. 성격이죠. 예. 그러나 인권선언서는 이를 넘어선 또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정한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시했다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게 내용이 없는데, 자, 하여튼 요걸 이제 같이 서강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아, 서강자 개념을 깼네. 네. 자,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어 재헌위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 앞으로 제정할 헌법의 정신과 새로운 토대를 제시. 그러니까 1791년에 제정 전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을 선포했다. 특히 인권선언은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되는 저항권을 규정했고요. 정부나 국가의 목적은 바로 이 자연권을 보존하는 것이 있다. 자연권으로 자유란 무엇보다 신체의 자유다. 누구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법이 정한 형식에 의해서만 고소, 체포, 구금이 되며 유죄로 선고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었고 반드시 체포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모든 가혹행위를 엄중히 금지한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포함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가 있으며 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오직 능력과 덕성, 재능에 따라 아무런 차별 없이 공직에 침해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공동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 조항들은 권리의 의무의 주체인 시민들이다. 이때 시민이라는 건 국민이에요. 예,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죠. 예. 자, 시민은 스스로 대표를 어, 대표를 통해 입법을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액수 근거 기간을 정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자 행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쭉 있고. 자,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평등을 선언했지만 이건 권리의 평등이죠. 예, 항의의 평등이 아니야. 법적인 권리죠. 법적인 권리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평등해서 모든 것을 그 권리를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권리를 항의할 수 있게 된 특정한 자격이 필요하며 시민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여기에는 계속 시민 하는데 국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권선언 그 자격이 무엇이든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헌위가 뒤어 발표한 선거법은 그걸 소유권을 명시해줬다. 그래서 재헌위에는 시민의 납세액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 나눠서 그 납세액에 따라서 그 선거권을 부여했고
능동 시민의 선거권이 피선거권 역시 납세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예,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거권과 관련되니까 뒤에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런 점에서 인권 선언이 소유권을 소유권을 아유, 잠깐만요. 소유권을 자연권이자 신성 불가침한 권리라고 규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재헌에는 소유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신분과 활동이 아니라 재산이나 노동의 재능의 산물로서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한 기준을 선포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신분과 활동이 아니죠. 이건 귀족들이 이제 했던 거고 제일 중에 재산이죠. 재산과 노동과 재능의 산물로서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거. 반면 권리의 확률 정지의 조건은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을 언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진정한 권리의 진정한 그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돼.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어 생 그 뭐냐면 노동권이나 교육권 이런 사회복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해 평등을 언급하지 않은 거야.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뭐만 있는 가 법적인 권리만 누릴 수 있는 그 법적 권리 평등만 내세웠죠. 예. 그래서 약 40만에 이르는 식민지 노예 해방 문제 또한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리고 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설명했지만 당대에 있어 갖는 의미는 명백히 계급제였다. 이 인권선언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선포했지만 사실 그 국민은 재산을 자격을 갖고 있는 선거권 행사 능동시민과 다름없고 그런 이유에서 역사가는 프랑스 혁명을 재산을 수여한 시민혁명, 부유주혁명을 자칭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인권선언의 한계죠. 1791년에 인권선언의 한계요. 아니 1789년이네요. 그래서 권리의 항의의 전제 조건이나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언급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그 식민지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선언했지만 당대의 의미는 계급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국민이었지만 재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세 가지 한계를 적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른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인권 선언을 미국의 독립혁명보다 더 인권적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서양사 심화 규제는 좀 약간 좀 설명을 더 해 놨어요 제가. 성격 권리정정, 독립선언서, 누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여기는 누수 외에도 누쿠의 영향을 또 받아요. 재산권 부분은. 누수에 받은 일반 의지 내용이 있어요. 예. 재산권은 루크의 의미가 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의지는 여기 있죠. 음.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체벌할 경우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그 덕성과 재능 외에도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의 모든 영예는 공적 지위와 직무에 심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의지의 표현 내용에서 누스의 사상을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강좌 계속 읽어볼게요. 자, 어,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내가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아 여기 하다가 내가 더 잘못 넘어갔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구제도의 모순과 부조리 타파를 지향하고 저항권 국민 주권을 청명하고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권리의 평등이죠. 예. 그래서 이제 권리의 평등만 했고 요거 관련된 내용을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서양사 강의 내용.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자만이 참정권을 갖게 됐다. 소유권은 새로운 사회 질서 및 정치 체제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부유주의와 우위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비록 인권 선언에는 자유와 평등이 결합됐다고 있었지만 그건 특권 계급의 타도와 귀족 특권의 폐지를 정당한 것뿐이고 민중을 동방적 인정한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그 평등의 권리는 그 권리 평등에 불과했다. 법적인 권리 평등에 불과했던 거죠. 그다음에 중상층의 부유주의의 자연권 개념이 반영됐고 유상계급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거. 그리고 자연권의 어떤 보편적 적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및 국가 원리를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서가 이제 여성과 흑인을 제외한 걸 대비하는데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어.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어 그 서양사 강자에서는 약간 이제 뭐냐면 그 "흑인들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흑인이 포함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서양사 강의 아니라 그 지도서나 이런 데에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한 개는 육주의 평등은 소유권 차별을 매기는 시민적 평등. 그러니까 제한 선거였다. 그래서 불평등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평등을 내세웠지만 재산에 대한 차별을 더 강조해. 혈통의 차별이 아니라 이제 재산에 대한 차별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국민의회 이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는 사용사 개론을 이제 넘어갈게요. 예. 국민의회 개혁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정치 사건을 더 언급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요. 아직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예.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마지막 단락 이게 몇 페이지야? 404 페이지에 그 마지막 단락 내용인데 여기는 10월 분기야. 10월 분기. 자 이건 여성들이 주도했어요, 여성들이. 이 배경에 보면 이 국왕이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물가 상승 뭐 취업자 증가하니까 그 당시에 인제 또 인권사 발표 이후에도 국왕 왕비들이 법령 갱신을 되게 지연시키고 그러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에 머물면서 연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민중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파리 여성들이 "빵을 달라." 하면서 요구하면서 베르사유에 어떤 행진을 했고 그때 베르사유 가는 길에 이제 국민방위군이나 민중도 참여했죠. 결국에는 이제 민중들의 압력 때문에 루이 16 세가 인권선언서를 최종 제거하려고 국왕이 파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파리 시민의 감시 아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국왕의 나라에서 프랑스가 인민의 나라로 바뀌었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10월 분기는 여성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7월 14일날 바지오의 점령을 만들고 그 행해졌다면 여성들은 10월 분기를 익혔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국왕 누이는 이러한 혁명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소극적인 저항은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서를 제거를 안 해준 거죠. 자 국민의회 내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예국파의 분열이 생기고 그다음 파리에서 웅변가와 신문 기자들이 민중을 선동하고 전년도 흥정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실업자가 증대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묘한 시월 폭등이 일어났다.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남자보다 여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서민층이었던 연인네들이 빵을 요구하면서 베르사유에 행진했고 이어 2만 명에 달하는 국민 방위병과 이 국민 방위병들은 민병대가 이제 바뀐 거야. 민병대가 파리에서 인제 바탕 국민 방위군을 설치하거든요. 예. 그런 정통이 남아 있는지 나중에 인제 뭐냐면 그 파리 꼬무 때도 국민 방위군이 결성이 됐죠, 파리에서. 자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루이 16 세는 국민의회도 파리를 거쳐 옮길 수밖에 없었다. 왕과 일족들이 파리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 여인들과 민중들은 빵집 주인과 그 마누라의 빵집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외쳤다. 이제 국왕은 파리 시민 감시하에 그리고 국민의회는 파리 시민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10월 봉기에 의해요. 10월 봉기. 근데 이런 민중봉기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뒤에 그런 프랑스 혁명 뒤에 민중봉기들이 10월 봉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8월 봉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코뱅당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그 5월 봉기인가? 그것도 있었어. 그래서 여러 번의 봉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이런 봉기들은 이제 미트로부터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죠. 예. 자 예국판의 온건파는 귀족계급과 더불어 결정적 패배하고 악명계의 물결이 줄을 이었다. 1789년 혁명이 일단 이에 일단락 짓게 되고 혁명의 물결은 이제 막 일기 시작했다.
그 1789년 혁명은 일단 일단락 짓게 되었으나 혁명의 물결은 이제 막 일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국민의회 개혁을 볼게요. 이거 아까 지금 개혁 하다가 여기 가서 이제 개혁 관련된 내용 나오네요. 이 국민의회 개혁 관련된 내용 기출문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04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또 나온 게 국민공예죠. 국민공예. 그 국민공예 기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앙시에리제 폐허위에 새로운 이제 프랑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의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뭐 긴급한 요하는 문제는 재정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혼란 속에 평등한 가세 원칙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혼란기에 제대로 징수되지 않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고. 자, 국영지책으로 국민의회는 그 교회재단 몰수를 결정하고요. 예. 그리고 이들 담보로 아시나라는 지표를 발행해요. 그래서 교회재단을 매각을 했죠. 대부분의 교회재단들은 이제 대개 이제 부르주아들이나 부유한 농민층들이 사들였어요. 예. 자, 아시나는 처음에는 이자 배국채, 이자 배국채 비슷한 것인데 채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재단을 담보로 해갖고 발행된 채권하고 비슷한 그리고 곳곳에 이자를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일종의 지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 재산을 담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제 발행고가 증가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재산도 매각을 할 때 국유 재산이죠. 예. 세분화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경매에 붙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등치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업 기업가나 부유주아들, 부유한 자영농들이 대부분 구입했고 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은 아무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다음 교회 재산 몰수에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재산의 한계, 매각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회는 중세 이래 길드를 폐지하고 내륙 관세를 통행세를 없애는 등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어요. 자, 이 중세 이래 이제 뭐냐면 그 폐지 관련된 법이 있어. 요게 이제 사양사 강자에 있거든요. 사양사 강자 좀 보면 이 법을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예, 알레르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노동 동업조합 폐지하고 생산과 판매 자를 인정했다. 알레르드법. 근데 이 길드는 이미 뭐 예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확인 사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때부터 딱 길드가 폐지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무너진 것을 확인 사살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샤프의법이죠. 이건 좀 악법이야. 그래서 사법입법은 노동자 결사를 파업을 금지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3공학에 가서야 뭐냐면 폐지가 돼요. 그래서 노동자 결사나 이런 것들은 예전은 그 사법입법에 다 뭐냐면 불법화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우주의 입장을 반영한 거죠.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 하위층들이 이제 들고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거기도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권선언에 보면 결사 집회 자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규정하지 않았던 게 길드 폐지라든지 뭐 샤프의법이라든지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등등해서 이 민중들이 정치 참여를 별로 안 좋아했어. 얘네들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재산 몰수와 매각으로 교회와 성직자 조직의 근본적 개혁이 불필요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을 개편하죠. 교회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린 거야. 카톨릭이 아니라 이제 국가 소유, 교황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국가 밑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 국민회의는 수도를 해체하고 성직자 민사기금법을 만들어 모든 성직자를 선출제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불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올라갈 때 예전에는 교회가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직자 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뽑아. 일종의 선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국가가 봉급을 지급해. 이 말은 이제 성직자가 공무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노마교황 입장부터 이거 당연히 반대하죠. 노마교황이 이에 반대니까 국민회는 모든 성직자에 대해서 기본법을 지지하는 선언을 또 요구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 요구하니까 선언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서를 성지한 성직자들은 7명의 주교와 절반이 안 되는 교구 신부뿐이고 선량한 카톨교들은 성직자들 편을 들게 되었다. 뭐 상당하다는 건 뭐 사회사 개론 쓰신 저자분의 어떤 주관적 견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개로 나눴다. 성서를 한 사람, 선서를 했으면 국가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선서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교황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그 카톨릭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프랑스인들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보수적이야. 그 황명 그 교회 뭐랄까 그 당시 그 교회나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명을 했던 사람들도 이건 좀 너무 선 넘었다. 그래서 비성서 성직자 편이 맞다 해갖고 얘네들 들어간 거야. 비성서 성직자 편으로. 그래서 이하의 이제 성직자 기본법은 반혁명 내단의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행정구역인데, 행정구역 개편은 그 당시 고등법을 해체하면서 사법교육 개편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법 그 행정구역하고 행정교육이 언밸런스였어. 미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의정부 직원이 있으면 의정부 집법원이 있으면 지원이 있으면 의정부만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정부 지원이 있으면 뭐 포천시도 가난하고 서울시도 가난하고. 예. 그리고 서울시 법인 그 뭐냐면 그 법원이 뭐 인천시 일부도 가능하고 막 이렇게 그 행정구역하고 사법구역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고등법원의 어떤 그 법원들의 그 고등법원 세력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착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법 강화권을 자기 그 유착 그 지원자들에 맞춰 갖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하고 사법구역이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그 법관도 선출제를 했죠. 이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국민의힘 또한 무질서한 지방행정제도 개혁에서 전국에 거의 비슷한 지역을 83개 도로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도를 구로 나누고 그다음에 시, 읍, 면, 자치, 꼬문으로 이렇게 나눴다. 예. 그래서 앙시안 레지마의 고등법원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이 부합된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지방행정구역과 그다음에 그 사법 관할 지역을 일치시켰다는 거. 그리고 법관은 예전에 매간제였는데 선출제로 바뀌었다.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이제 국민 서강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는 지방개혁 관련돼 있는데, 재헌이는 홀란스러운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프랑스를 83개 도로 구획하고 도를 군과 면, 꼬무로 나눴다. 도, 군, 꼬무는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와 행정부를 보유하고 그에 따라 지방군권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집권체를 제치했다. 그래서 국민의회의 이제 지방행정제도 개편 관련된 내용을 쓰면 요걸 쓰죠. 의의는 지방분권체제가 구체적인 지방분권체제가 구체적인 중앙집권 체제로 대체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방분권 체제가 부체제의 중앙집권 체제로 대체했다는 거. 예. 그래서 앙시안 레짐 이전까지는 그 주로 중앙집권 국가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 체제로 다시 바뀌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부체제에서 중앙집권 대체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제헌위회가 위에는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폐지하고 교회재단을 구개했고요. 자, 재헌위에는 교회재단을 담보로 아시아를 반영한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제정하여 성직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선출하고 공고를 지휘했고, 자,
경제 분야에서도 아까처럼 언급한 것처럼 동업조합을 폐지하고 생산 판매 자유유지 이걸 알라르법이라고 하고 노동조합 성립과 금지를 파업을 금지했어요. 룰살법이라고 했죠. 룰살리프리법. 그래서 요 법의 명칭 알라르법과 그다음 유샤프리아법 요거 외워두세요. 자, 이 법은 19세기까지 종속하여 프랑스의 독립파업권은 1864년에 노동조합 결성권은 1884년에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상공화국에 들어와서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예, 요거는 잠깐 이제 뭐냐 파업권은 그 제2쟁 때 인정받았네요. 요거는 그 제2쟁 뒤에 제3공화국 때 인정받았고, 재헌이는 야원제와 입헌군주를 굴절한 1790년 헌법 제정안 후에 해산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91년 헌법하고 그 국왕의 망명 사건을 좀 볼게요. 자, 국민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업은 새로운 헌법 제정이다. 1791년 헌법이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이제 또 다른 별칭이 재헌이라고 하죠. 재헌 국민의회. 재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만드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인 거죠. 그래서 헌법에 관한 논의는 이미 1789년 여름부터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가결된 건 1791년 9월 3일이었다. 이걸 91년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91년 헌법은 새로운 정치 체제로서 권력 분리의 원칙이 있어서 단원제의 입법군주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시민은 재산의 납부, 그러니까 세금 납부에 따라서 그 당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을 하고 참정권은 누구한테만 준 거죠? 예, 그 능동적 시민들에게만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단계로 투표를 해요. 이걸 좀 제가 도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능동적 시민 자격을 3일간 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 납부자 이렇게 있고요. 400만 원에 해당하고 시의 관리권과 입법위원을 선거인 선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자, 1차 그 선거에서 참여하여 시의 관리와 입법위의 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선거인 선출 자격이 부여되는 거. 그러면 곧바로 이 능동적 시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1차 선거에 2차 선거를 거쳐. 1차 선거와 2차 선거를 거칠 때도 얘네 능동적 시민이 이렇게 하면 1차 선거에서 이제 그 또 거쳐가지고 또 2차 선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두세 번에 거쳐갖고 했다. 그래서 능동적 시민 자격이 주어지면 얘네들이 1차 선거에 참여해갖고 하고 1차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 정도예요. 10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2차 선거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근데 2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선거권 대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도의 관리와 법관, 입법위에 선출할 수 있는데 금 1만원의 선거를 납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 시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차 선거에 1차 선거에는 그 대표자는 요만큼의 또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피선거권을 얻게 되고, 얘네들이 뽑혀갖고 이제 구성된 2차 선거에서 다시 요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피선거 대표 나가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지방 어떤 장관이라든지 그 당시 또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로 단섬제도에서 다단계로 투표를 했다.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관련된 서양사 개론을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이고. 자, 능동적 시민은 3일간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와 납부자로서 약 400만 정도 되고, 그들만의 제1차 선거에 참석할 수 있는 시 관리와 입법위원 선거를 할 선거인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선거인이 되려면 10일간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하며 전국적으로서 그 수가 약 5만 명 정도예요. 자, 이 선거인들은 이제 1차 선거에 통과된 거예요. 2차 선거에 나가는데 그 선거에 의해서 도의 관리와 법관 그리고 입법위에 선출하는 바 위원회 자격은 이렇게 피선거권 자격이죠. 은 1마르크와 세금에 납부였다. 이는 이해선거 간접선거였고 그 당시 다단계로 이루어졌죠. 새로운 정치체제 재산 자격으로 인한 철저한 유산 계급의 지배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재헌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볼게요. 그 여기는 이제 플러스된 내용이죠. 국민 그 재헌이의 그 국민의회 개혁이다 보다 계약이죠. 자, 재헌이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상설 국민의 해압이나 수동시민의 의회의 청원권을 금지시켰어. 민중의 정치 활동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민중은 성직자 자격에 상관없이 정치 클럽이나 국민회의를 통해서 신문을 읽고 정치를 주체에 대한 토론하고 선거권과 청원권을 요구하는 시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인민주권이야. 음. 뉴스의 인민주권이 이론에 따르면 주권은 직접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 외에 의회 이제 투표권 행사하는 것 외에도 정치 클럽이나 언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거든요. 예. 요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1792년 6월의 국왕일부 탁제 사건과 1792년 4월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선전폭으로 민중운동의 급진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국왕의 이제 일가 탈출 사건을 좀 볼게요. 이 탈출 사건은 이제 국민 서양사 개론에도 있겠는데 이건 이제 국왕 일가가 도망가다가 바른에서 이제 잡힌 사건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어, 왜 잡혔냐면 막 도망가다니 국경 도시였던 바렌에 갔는데 그 바렌에 이제 바렌만 넘어가면 이제 저쪽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켰던 이제 장교인지 하여튼 사병인지 딱 보니까 어디에도 많이 본 얼굴이야. 딱 보니까 어디에도 봤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폐에다가 국왕의 얼굴을 그려놨죠. 근데 너무 비슷한 거야. 딱 보니까 국왕이거든.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끌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이제 끌려온 파리 민중은 국왕의 퇴위를 요구를 하는 시위와 청원 운동을 펼치게 돼요. 자, 거기에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후, 이 당시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좀 뒤에 좀 얘기하는데, 입법위에 당시에 혁명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 전쟁은. 그래서 국왕일기의 탈출 사건은 국민공의 말기 때 일어났고, 조금 있다가 곧바로 혁명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입법위에 때요. 입법위에 때. 자, 하여튼 이 혁명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1792년인데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와 그다음에 프로이센가 전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왔죠 라마르샤이주죠. 라마르샤이주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자, 하여튼 이때 초창기 때 보니까 되게 이제 뭐냐면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창기에는 징지병 해갖고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징지병들이 이제 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싸우지 않는데 갑자기 끌려 나오니까 싸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포이센 같은 경우는 용병이나 상비군이니까 싸움이 안 됐어요. 초창기 때는요. 예. 자, 하여튼 연이은 폐전후 국왕과 반혁명세 민중의 불신과 분노를 격화됐고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왕정은 붕괴되었다. 예. 그래서 여기 8월 봉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1794년 5월 30일과 6월 2일 봉기, 5월 봉기와 6월 봉기로 국민공회의 온건파의 지도동파가 수중되고 상하파의 독재를 가는 또 민중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민중들은 국민의회 때 정치 탄압을 받고 제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라든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왕의 일가의 탈출 사건과 발렌의 그 사건 계기로 해갖고 폭발돼 나오면서 8월 봉기와 그다음에 6월 봉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월 봉기와 6월 봉기 뒤에 있으니까 또 그때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자, 그냥 서양사 계로 넘어가서 이게 안 되네. 이쪽. 음. 자, 그래서 베렌은 발렌이라고 하죠. 이거는 베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사건 뒤에 국왕에 대한 신뢰와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7월 17일 6천 명의 시위 군정 등 연변장에 샹드 마르세에 모여서
왕의 퇴위를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돼요. 예. 그리고 국민방위군사였던 나파헤드는 그 이들에게 발표하여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서 인제 뭐냐 강난 좌파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 계급의 좀 아까 한계를 볼 수가 있죠. 예. 아무리 선진적인 계몽 사상을 받아들여도 타고난 신분을 버릴 수 없나 봐요. 예.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러나 인제 이거 그 뭐냐면 영병장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독립의 전쟁에 참전하고 프랑스의 워싱턴을 꿈꿨던 자유주의 기족자였던 대표자였던 라파엘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됐다. 자 그와 동시에 자코벤크도 분열이 생겼다. 자 이 당시에 민중들은 클럽 활동을 통해 정치에 많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여러 클럽들이 있었는데 정치 참여를 통해서 클럽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클럽이 자코벤 클럽이에요. 자코벤 클럽. 자 이 자코벤 클럽은 후에 이제 자코뱅의 어떤 정치 집단의 의미도 있지만 초창기에 그 의미에서 쓰인 건 아니고 원래는 자코뱅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예. 예. 수도원의 명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정치적 관련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요 클럽들 자코뱅 클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당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뭐 혁명전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입법위가 이제 등장할 당시에 자코벤 클럽은 두 개로 나눠져. 페이양파하고 자코벤파로 나눠. 그러니까 자코벤 클럽에서 페이양파가 분리돼 나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입헌군주의를 주장한 거고요. 그래서 페이양파는 부르주아 계층 중에 좀 상급 계층이야.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중하급 계층이 자코벤파고요. 근데 얘네들은 공화국을 주장해요. 그러면 국민공약 때도 이제 자코벤 클럽이 다시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그 일부 이제 브리스파가 원래 이제 자코벤파가 이제 브리스파가 주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도등파가 돼요. 그 원래 이제 계속 남았던 급진파들이 자코벤 클럽을 장악해서 자코벤당이 돼요. 예. 그래 갖고 이렇게 자코벤 클럽도 이런 식으로 페이양파와 지도등파가 분리돼 나서 강경파만 남아요. 국민공약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건데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좀 보여줄게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폐영파는 요기 급이에요. 부유주야 중에 상층 계급이요. 얘네들이 여기는 폐영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위에 있는 중산 시민, 부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공공공화주의 지도등파고 그다음에 급진개혁파들이 인제 소신민과 무산시민들 상케르트까지 포함된 자코벤 클럽이죠. 예. 자코벤파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입법위원 때부터 이 뭐냐 분열되기 시작해서 그 당시 그 지도당 지방 출신의 브리스를 중심으로 해 갖고 자코벤 클럽이 인제 자코벤파가 계속 남게 되고 나머지 파는 독립해 나가고요. 그 안에서 또 국민공화국 때 또 급진파가 자코벤파가 계속 남아 있고 그다음 진보파는 또 독립해 나가죠. 예. 요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입법위회 때 자코벤 클럽 중에 지도층 출신의 브리스를 중심의 중간파가 평화파를 호소해 그 주도권을 장악해서 내각이 조직되고 혁명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입법위의 시기 때는 요 당시 브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요들이 자코벤도 장악을 했죠. 자코벤 클럽도. 그렇지만 나중에 자코벤 클럽에서 이제 급진파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떨어져 나간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자코벤 클럽의 분열 과정을 이제 좀 얘기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쭉 읽어 볼게요. 그래서 89년 10월 폭동으로 원건파가 탈락한 후 보통선거를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예국파 위원들이 현우회를 만들어 도미니쿠스파에 속하는 자코뱅 수도원에서 해협을 가졌고 이걸 자코뱅 클럽으로 불려졌다. 이들은 예국적 시민을 포섭하고 지방 도시에서 조직망을 확대시켰다. 국왕의 국외 도망 사건이나 자코뱅파에서 로벤스피에르 영향을 공화주의자가 우세했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 기족산의 상층 부유자 중심으로 입헌군의 옹호자들이 자코벤 클럽을 떠나서 페이안 클럽으로 조직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미국 혁명이 나와?
갑자기 튀어나오네. 예. 자,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로벤스피에르가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 로벤스피에르가 인제 영향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잠깐 요때 주요 인제 뭐냐면 사람은 로벤스피에르가 아니라 브리소야, 브리소. 예. 예. 그 이 브리스는 지도등 지역이 있거든요. 예. 지도등은 원래 정치 파벌이 정치가 아니라 지역 지방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갖고 브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냐면 자코뱅당을 뭐냐면 주도를 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노벤스피라 그 급진파들이 들어오면서 자코뱅파의 핵심 세력이 되면서 다시 이들이 이제 따로 나간 거야, 지도등파로. 요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의회와 이제 헌명 정쟁을 볼게요. 그래서 재헌의회 그러니까 국민의회가 끝난 후에 입법의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1791년 10월 새로운 법이 의거하여 선출된 입법의회가 개최됐다. 자, 로벤스피에르 제안에 따라 재헌의회 위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위원은 다 신이었다. 총 740명 중 페이양파를 중심으로 우파들, 좀 상층 부르주아파고 입헌군주의를 주장하는 파들이죠. 그래서 이들 우파는 260석의 다수를 차지했고 가격파인 자코뱅은 130석을 차지했다. 자, 근데 요때 이제 자코뱅 안은 아직까지는 이제 두 개 파로 나눴었어요. 예. 여기는 자코뱅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공화 때 자코뱅과 그다음에 또 인제 뒤에 분리돼 나가는 지도등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40석은 정견 없는 중간파로서 평원파라고 하죠. 이는 이 평원파를 그 당시 이 지도등파가 이제 어 얘네들 포섭을 했죠. 예. 그래서 힘을 늘렸죠. 예, 평원파라고 했다. 공화주의를 지향한 자코뱅은 소수였으나 후에 지도등 지방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지도등파고 알려진 분파가 브리스파를 중심으로 중간파를 포섭해 입법의회를 주도했다. 예. 그래서 인제 브리스파가 자코뱅 클럽을 장악하고 이걸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이스는 입법위의 초기부터 이념적인 혁명 전쟁, 즉 자유의 십자군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다. 아까 전 혁명 전쟁이 1792년에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절대주의 철퇴를 가하고 아울러 프랑스 국내 왕실과 귀족들의 반혁명 음모를 드러내게 한 것이라면서 브이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는 혁명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친정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친정이. 참고로 앙뚜아네트는 pardon. 마리 앙뚜아네트는 누구의 막내딸이었어요? 마리아 테레지의 막내딸이야. 마리아 테레지가 7명의 딸을 낳았거든요. 5명의 아들과. 되게 많이 낳죠. 예. 그 막내딸이 마리아 앙투아네트야. 예. 그래서 그 메카인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고 프랑스 국내의 왕실과 귀족들을 비롯한 반혁명 음모를 드러낼 것이라면서 브리스가 주장하면서 이제 혁명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1792년 3월에 내각을 조직한 브리스파는 4월 20일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프루이센의 오스트리아 편을 가담하도록 했다. 23년간 계속된 대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된 거야. 예. 자, 그리고 프랑스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프랑스는 그 당시에 이제 징집병으로 구성됐어요. 예. 그래서 일반 성인들을 징집을 해 갖고 뭐냐면 싸우게 하죠. 일종의 군민군으로 구성되는데 요때 지금은 당연한 거죠. 예. 보통 징집해서 인제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용병이나 상비군들이 전쟁에 주나갔지 징집해서 뭐 이렇게 국민군들을 만들어 갖고 했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짬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병하고 상비군으로 구성된 그 반혁명 군대 이렇게 맨날 떼지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인제 짬밥 먹게 되고 인제 전쟁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오히려 이런 이제 징집병들이 훨씬 더 군민군들이 더 훨씬 더 그 진가를 발휘하죠. 왜냐하면 용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면 도망가거든. 근데 이 징집병들 군민군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죠. 예. 그래서 약간 인제 그 뭐냐면 효율적인 부대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인식하게 되고 그 각 군대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중이나 그 후에도 인제 징집병을 중심으로 해 갖고 뭐냐 국가의 그 군인들을 뽑아요. 예.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혁명군의 기강 후 물량내지고 장비의 절반 이상이 망명됐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개전을 이제 계속 프랑스군의 이 패전이 거듭한 건 당연한 이유였고 입법 위에 호소에 따라 각 지역에 위원군이 조직되고 예. 그래서 인제 그 6월 20일 날 파리의 민중들이 왕이 거처한 트리니 궁을 습격했다. 그리고 이제 7월 입법위에서는 조국의 위에 처리했으면 선언하고 이에 호응하여 지방의 의원군이 속속 파리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마르샤유 출신의 그 의원병은 파리에 들어오면서 드제 르비 드 아 이거 발음이 안 돼. 르제 드리난 데이가 작곡한 나일랑 수비대 노래라는 것을 심차게 불렸으며 그 군가가 라마르샤유주인데 이게 이제 혁명가가 되고 후에 국가가 되었다. 예. 그래서 라마르샤유주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이제 8월 분기가 나오는데 요 8월 분기는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8월 분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